같이 이야기 나눠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보람입니다. 지난 편 주제였던 불면증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불안장애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도 알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신 장진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에 그 블루나 코로나 레드와 함께 불안감에 대해서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불안은 혹시 어떤 감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불안은 사전적인 의미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말 그대로 불안, 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게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하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마음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심해지면은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인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요. 가령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호흡이 곤란해진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이런 자율신경계가 항진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게, 그런 게 불안이에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끔 불안을 느낄 때가 사실 네.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이런 불안을 좀 느낄 때가 있으세요? 그렇죠. 이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거든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조그만 그런 불안감. 저도 가령 내가 뭔가를 안 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누군가 또 혼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전전긍긍하고 이런 기본적인 조그만 불안들은 다들 갖고 살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반적인 불안이 되게 커져가지고 힘들 정도가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불안도 이렇게 저희의 좀 많은 감정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 또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이 불안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불안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잖아요. 아마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불안이 갖고 있는 순기능은 사실 일종의 위험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령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세요.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만약에 어저께 내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방송에서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저는 아마 하루 종일 찜찜할 거예요. 내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이렇게 돼서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될 텐데, 이런 게 불안이라고 한다면은 이 불안의 순기능은 내가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지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낀다거나 사람들과의 이런 두기를 되게 잘 실천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사실 나의 불안감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불안감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함으로써 실제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낮춰줘요. 즉 나를 되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게 이런 불안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불안함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조심성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불안장애, 저희 흔히 불안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단어는 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이 불안을 일으키는 질병들에 대한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안이 병적으로 이제 심해진 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가령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불안장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면은 불안장애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을 5라고 하면은, 불안장애는 그 강도가 한 10 정도 되는 거고 그 지속기간도 되게 길어요. 이 미국의 저희 정신의학자들이 자주 이제 보는 그런 DSM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뭐 흔히 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요. 이런 길고
오래가고 강한 불안, 이게 내가 일상생활을 지내는 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고통스러울 경우 저희는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돼요. 강도란, 지속성,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맞아요. 기준들을 충족했을 때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거군요. 예. 혹시 이런 불안 장애는 발병 원인이 또 따로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좀 발병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불안장애는 사실 발병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불안장애는 하위에 여러 가지 불안 관련된 질환들이 있거든요. 가령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뭐 등등이 있어요. 이런 이 하위의 질환에 맞춰서 이 발생 원인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머리에는 뇌신경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정서를 담당하는 그런 뇌신경이 있는데, 그쪽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초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저하가 된다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잘 안 맞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유전적인 소임도 되게 중요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불안이 좀 강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뇌 구조에 기능적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령 전두엽이라든지 뭐 해마라든지 이쪽들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불안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회, 심리, 환경적인 요소들이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무슨 강렬한 경험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의한 불안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현재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런 인지적인 측면에 오류가 있다면은 불안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런 두 가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나한테 불안을 가져다 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러네요. 한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불안장애 요인도 좀 복합적으로 다양한 또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불안장애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들이 또 있고 어떤 특징이 좀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안장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위 집합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 불안장애는 몇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공황장애가 있고 범불안장애, 그리고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황장애는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공포, 뭐 이로 인한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공황 발작이 주가 장애가 공황장애고, 범불안장애는 이 만성적인 불안들,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들이 오랫동안 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범불안장애. 공포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고소공포증, 동물공포증, 주사바늘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든지 특정한 상황들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불안감이 나타나는 게 이런 거고요. 지금은 조금 분리가 됐지만 강박증, 또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런 장애들도 불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장애들하고 연관되고 특징들이 공유되는 것들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불안 장애에 대한 종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공황 장애 같은 경우에는 TV를 보면은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이 공황 장애 호소하신다고 해서 되게 익숙한 용어이기는 한데 공황 장애랑 이 불안 장애는 그러면 아예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불안장애의 또 다른 형태가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황장애 되게 친숙하시잖아요. 아까 연예인 말씀도 하셨고요. 되게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 공황장애는 일반적인 불안장애랑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숨이 막 턱턱 막혀요.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가슴도 되게 두근거리고 아주 되게 강렬한 기억이에요. 이게 마치 발작하고도 비슷해요. 정말 갑작스럽게 확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공황 발작이라고 불러요. 이런 공황 발작이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공황 장애예요.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하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괴로운 기억들이 또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하시고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이런 공황 발작은 또 버스, 지하철, 이런 뭐 특정한 상황, 아니면 광장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어서 나타난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때문에 이분들은
그것들을 또 피해서 다니세요. 되게 괴롭죠. 많이들 고통받으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병 중에 하나예요. 또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또 진단을 받기 위해 괴로운 또 증상들이 조금 있었네요. 이 불안장애는 치료법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불안장애 하위 아까 세부적인 질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진단이 내려지면은 그거에 맞춘 치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그 외에 정신분석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마 약물 치료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약물 치료는 주로 쓰는 약이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 두 가지를 주로 쓰고요. 항불안제는 급성기, 되게 빠르게 불안을 잡아줘야 될 때 이때 많이 쓰고, 항우울제는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잘 듣는 질환들이 있어요. 강박증이라든지 공포증이라든지 몇 개의 카테고리는 이런 인지행동 치료가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불안들 이런 거를 우리가 치료를 해보고 다루려면은 정신분석 치료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치료자가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또 방법도 있지만은 인지행동 치료나 정신분석 치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군요. 혹시 약을 복용해야 한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하면은 이 약은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불안장애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굳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급한 증상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급한 증상을 잡아주면 되게 좋기 때문에 초기에 처음 급성기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항불안제 같은 경우에는 의존의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담배 같이 못 끊게 된다거나 이런 의존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권유를 하지 않고 초기에 집중적인 사용을 권유하고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조금 느려요. 최소한 2주 이상, 한 달을 복용을 해야지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항불안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합해서 치료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좋고요. 약을 최소한 저는 3개월은 지나야지 치료 효과가 좋다는 가정 아래에서 좀 줄이기 시작하고요.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거는 6개월 이전에는 생각도 안 해볼 것 같아요. 이 유지 기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증상이 되게 금방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는 치료 효과는 좋지만 재발이 자주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 기간을 어느 정도 잘 갖지 않으면은 다시 또 재발받고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 기간을 갖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불안장애를 가진 환자분 중에 선생님께서 좀 이분 참 잘 회복되었다라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좀 기억나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건강염려증이 되게 심하셨던 분이었어요. 내가 뭔가 병이 있을 수도 있다,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여러 병원들에 가서 여러 똑같은 검사들을 되게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치료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도 그렇게 안 좋고 2달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내 생각보다 더디고 저희가 불안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잘 되겠다. 나중에 안 되면은 조금 반응이 안 좋네, 좀 기다려보면 되겠다. 나중 되면은 뭐가 문제일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지? 하루 종일 막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사실. 다행히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고 여러 치료 전략들을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다행히도 2개월이 지나니까 효과를 좀 보이셔서 3개월 채우시고 퇴원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저희 지금까지는 불안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